그녀는 사이클계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그녀는 3발의 총에 맞았습니다. 수상한 SUV 한 대,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이클 자전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쟁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권을 훔쳐 해외로 도피해 성형수술을 하고 호송 중 탈옥까지 43일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천재 사이클 선수 살인 사건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X해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범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해외로 도망친 뒤 도착하자마자 성형외과로 직행해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새로 고쳤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도 본인 것이 아니고 얼굴도 본인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정보량은 꽤 방대합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새 노트북으로 바꿨는데 훨씬 쓰기 편하네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다행히 예전 카메라와 렌즈를 중고 거래 앱 쫌쫌쫌전에 팔아서 4,700위안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이 레이의 좋은 점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현금화가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잘 안 팔리는 미러리스나 액션캠, 드론 같은 것도 그곳에선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가격도 외부보다 합리적이고요. 안 쓰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주께를 추천합니다. 돈이 수중에 들어와야 진짜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시에서 일어났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밤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지 경찰은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방금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욕실 문을 열어보니 친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경찰은 즉시 구급 조치를 지시했고 몇 분 뒤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메이플 애비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신고자가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한 여성의 이름은 캐시였습니다. 그녀 소유의 아파트였죠.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은 그녀의 친구인 모리아였습니다. 오스틴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외지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죠. 요 며칠 그녀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당시까지만 해도 구급대가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모리아가 현장에서 즉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의 1차 검안 결과 사망자는 총 3발을 맞았습니다. 2발은 머리에, 3번째는 가슴에 맞았죠. 게다가 이 3발 모두 그녀가 이미 바닥에 위를 향해 누운 상태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그녀 위쪽에 서서 쓰러져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방아쇠를 당겼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3개를 발견했습니다. 구경은 9mm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주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 대부분이 스마트 초인종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옆집 이웃의 카메라에 이런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밤 8시 37분 어두운 색의 SUV 한 대가 캐시의 집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이 아주 선명하진 않았지만 뚜렷한 특징 하나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뒷면에 자전거 거치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번 사건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기록해 두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이웃의 초인종 카메라는 화면에 유용한 장면은 담지 못했지만 어떤 오디오를 녹음했습니다. 밤 9시 15분에서 16분 사이 오디오에는 이런 소리들이 담겼습니다. 먼저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총소리가 2번 났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3번째 총소리가 들렸죠. 2발 후 침묵, 그리고 다시 1발. 모리아 몸에 난 3군데 총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니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모리아의 사망 시간은 밤 9시 15분입니다. 시간이 확인되었으니 다음 문제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문에는 강제로 뜯긴 흔적이 없었고 자물쇠도 멀쩡했습니다. 집 안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사라진 게 없었죠.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모리아의 일만 4,000달러짜리 전문 사이클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추측은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무너졌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그 사이클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20m도 채 안 떨어진 덤불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노리고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사이클을 훔쳤는데 고작 20m을 가고 나서 버렸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강도로 위장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경험 많은 범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20m밖에 그냥 대충 던져놨으니까요. 그럼 범인은 어떻게 집안에 들어왔을까요?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범인이 열쇠를 가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문이 안 잠겨 있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모리아가 직접 문을 열어줬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은 하나로 향합니다. 범인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았고 언제 혼자 집에 있는지도 알았죠. 거의 확실하게 낯선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녀가 여기 머무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용의자는 눈앞에 있는 신고자입니다. 캐시. 사건이 발생한 건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는 아파트의 주인이자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신고자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범인으로 모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죠. 당일 밤 캐시는 오스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양손에 대해 화약 잔여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는 쉽게 말해 최근에 총을 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녀의 DNA 샘플도 채취했죠. 결과는 화약 잔여물 음성. DNA 역시 사이클에서 채취된 것과 불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일 밤 실제로 친구들과 외식을 하러 나갔고 휴대폰 신호 데이터와 타임라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캐시의 용의 선상 제외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모리아가 낮에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 역시 프로사이클 선수로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풀네임은 모르고 모리아가 그를 콜린이라고 불렀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이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다른 단서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3일 후 오프로드 도로 사이클 대회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모리아는 이 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그녀가 참가하기만 하면 우승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범인이 하필 그녀의 사이클을 가져갔다? 이게 어떤 신호는 아닐까요? 혹시 경쟁 선수가 저지른 짓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가설 역시 곧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프로드 사이클 종목은 상금이 100만 달러씩 하는 그런 거액의 대회가 아닙니다. 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었죠. 그깟 돈 때문에 잠복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상식 바뀌고 더 결정적인 건 참가 신청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경쟁자라는 단서를 따라 수사한다면 일일이 조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판이었습니다. 반면 현장의 모든 정황은 더 가깝고 개인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도 경쟁자를 제거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범인은 오직 모리아라는 사람을 노리고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누가 모리아와 가까운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나? 누가 그녀가 머무는 곳을 아는가? 누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나? 정답은 단 하나의 이름, 콜린이었습니다. 바로 캐시가 진술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낮에 모리아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했죠. 동일한 직업의 프로사이클 선수인 남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경찰은 콜린을 찾아갔습니다. 대뜸 안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죠. 여러분, 참고로 이 사건 사망자의 풀네임은 안나, 모리아 윌슨입니다. 콜린은 안나라는 이름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평소 다들 그녀를 모모라고 부르던데요 라고 하자 콜린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윌슨 씨, 오프로드 사이클 선수입니다. 이때 콜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바꾸어 네, 압니다 라고 했죠. 경찰은 콜린에게 모리아가 어젯밤 캐시의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현재 통상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콜린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날의 행적에 대해 자발적으로 털어놓았죠. 오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모리아를 데리러 갔고 함께 수영을 한 뒤 수영장 맞은편 작은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수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가올 대회에 대해 대화했다고 했죠. 순수하게 친구로서의 평범한 만남이었고 특별할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밤 8시 35분쯤 오토바이를 태워 모리아를
캐시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모리아와 작별 인사만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찰이 확보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콜린이 8시 35분에 떠나고 CCTV에 찍힌 어두운 색의 SUV가 8시 37분에 아파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사망 시간은 9시 15분. 8시 35분부터 9시 15분까지 중간에 무려 40분의 공백이 생깁니다. 콜린이 자리를 뜨고 CCTV에서 2분 뒤에 정체불명의 차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40분도 안 돼요. 모리아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콜린이 그 40분 동안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채 경찰은 콜린과의 첫 면담을 끝내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던 순간 콜린의 집 주차장에 검은색 지프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차량 뒤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달려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웃집 CCTV에 찍힌 그 어두운 색의 SUV 뒤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콜린에게 물었습니다. 저 검은색 지프는 누구 차입니까? 콜린은 여자친구 차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케이틀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두 가지 단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콜린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여자친구, 즉 저 지프차의 소유자인 케이틀린을 향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로선 이 두 단서 모두 추측일 뿐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린 본인의 말에 따르면 모리아를 데려다 준 뒤 바로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CCTV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찍혔는데 밤 8시 36분에 콜린의 오토바이가 남쪽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이는 그가 8시 35분쯤 떠났다는 본인의 진술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8시 48분 어느 자동차 대리점 근처 CCTV가 다시 한번 콜린의 오토바이를 포착했습니다. 그 위치는 그의 집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모리아의 사망 시간은 9시 15분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콜린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쪽에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 증명된 셈이죠. 결론적으로 그가 집에서 통화하며 동시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메이플 애비뉴에 나타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서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콜린의 혐의도 벗겨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두 번째 단서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 검은색 지프차죠. 경찰이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해 보니 그 차는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CCTV 화면이 너무 흐릿했던 겁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죠. 차종이나 색상, 자전거 거치대까지 다 맞아떨어져도 그 차가 케이틀린의 차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정했습니다. 먼저 케이틀린 본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요.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던 참에 한 경찰이 무심코 시스템에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케이틀린 명의로 미집행 체포영장이 한 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2018년에 그녀가 오스틴의 한 미용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고 결제할 때 차에 가서 신용카드를 가져오겠다고 말해놓고 밖으로 나간 뒤 도망쳐서 다신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총 $650를 내지 않았고 클리닉 측이 신고를 해서 B급 체포영장이 그녀 명의로 발부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 과거의 체포영장을 이용해 그녀를 데려온 다음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케이틀린은 그렇게 취조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시점에 경찰이 쥐고 있던 증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번호판조차 보이지 않는 흐릿한 CCTV 화면, 그리고 콜린의 집 앞에 세워진 외형이 아주 비슷한 지프차. 이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조차 성립하기 어려웠고 확실한 증거라 부르기는 더더욱 무리였죠.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던질 질문들은 모두 일종의 떠보기였습니다. 그들은 케이틀린의 반응을 살피며 압박을 가했을 때 어떤 꼬리를 밟히는지 봐야 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돌발 상황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옛날 체포영장에 기록된 생년월일과 케이틀린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당시 서기가 타자를 칠 때 실수로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체포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즉 케이틀린은 현재 자유의 몸이며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나 저 문을 나설 수 있다는 뜻이죠. 경찰은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틀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체포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 왔으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이 운을 뗐습니다. 사이클 업계의 여성 선수 한 명이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케이틀린은 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콜린이 이미 말해줬다고요?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당일 오후에 그 여성과 반나절을 함께 보냈는데 기분이 좀 언짢지 않았나요? 케이틀린은 경찰을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케이틀린의 대답은 가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경찰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당신의 차가 살인사건 현장 근처에 나타난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야말로 허풍이었습니다. CCTV 화면으로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건 것은 증거가 아니라 케이틀린의 반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날 밤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당신 차가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요. 내 차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결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부인할 겁니다. 본인이 가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반박할 테니까요. 하지만 케이틀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그저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으니 케이틀린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케이틀린은 가치 있는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반응 자체가 이미 정답이라는 것을요. 아쉽게도 경찰에겐 증거가 없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돌파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일제히 콜린을 지목했습니다. 비록 콜린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되었고 이전에 공식 진술도 했지만은 경찰은 줄곧 그가 털어놓은 말들이 모든 진실은 아닐 거라 느꼈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콜린과 케이틀린 두 사람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를 입수한 뒤 기술 담당자들이 조목조목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콜린의 통화 기록 중 연락처 하나가 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이름은 사건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어떤 증인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처 정보를 클릭해보니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이 다름 아닌 모리아, 즉 이번 사건의 사망자였습니다. 콜린은 모리아의 진짜 이름을 숨기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가명으로 그녀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모리아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그의 휴대폰을 훔쳐볼까요? 모리아라는 이름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두 번째로 발견된 사실은 콜린이 지워버린 자신과 모리아 사이에 방대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삭제된 메시지들은 경찰에 의해 하나하나 복구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콜린과 모리아의 관계는 그의 말처럼 단순한 친구 사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 세 사람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리아, 당시 25세로 버몬트주 출신입니다. 그녀는 오프로드 사이클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학력도 뛰어났죠. 아이비리그인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이클 회사에 들어가 수요 계획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출근하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로 날아가 대회에 참가했죠. 다음은 콜린, 당시 35세로 텍사스 출신입니다. 오프로드 사이클계에서 정상급 남자 선수이자 레드불 후원을 받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최상위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업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스타 플레이어였죠. 마지막으로 케이틀린, 당시 34세로 미시간주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투잡을 뛰었는데 요가 강사이자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스틴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녀와 콜린은 2019년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헤어졌다 만났다를 수없이 반복하며 지독한 밀당을 이어갔죠. 둘은 함께 집을 샀고 동업으로 회사도 차려 빈티지 캠핑카 개조 사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2021년 9월 아이다호주에서 오프로드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콜린은 바로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모리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2021년 10월
콜린과 케이틀린의 관계는 또다시 결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은 여전히 그의 집에 머물렀죠. 결국 그들의 감정은 명목상 끊어졌지만 생활 면에서는 진정으로 갈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호한 시기에 모리아가 볼 일이 있어 오스틴에 왔습니다. 복구된 메시지와 훗날 콜린의 진술에 따르면 그 주에 두 사람은 짧게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음을 깨달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가 주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했고 둘은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갔죠. 하지만 문제는 콜린 쪽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콜린과 케이틀린은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리아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케이틀린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결합 후에도 콜린과 모리아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리아가 오스틴에 올 때면 둘은 만나기도 했고 평소에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케이틀린의 시야에서 철저하게 숨겼을 뿐이죠. 그는 모리아의 번호를 가상의 이름으로 저장했고 대화가 끝날 때마다 문자 기록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것이 가명과 삭제 기록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작을 케이틀린은 전혀 몰랐을까요? 휴대폰 데이터가 해답을 주었습니다. 사실 케이틀린은 일찌감치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케이틀린이 콜린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난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아. 그 여자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콜린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문자에 등장한 그 여자가 모리아를 지칭했다는 것을요. 다시 말해 콜린이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착각하던 그 시절에 케이틀린은 이미 모리아라는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모리아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에 따르면 케이틀린은 수차례 인스타그램에서 모리아의 계정을 검색해 그녀가 올린 사진과 게시물을 빠짐없이 계속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떤 운동 앱에서 모리아의 운동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앱은 사이클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피트니스 소셜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주행 경로나 훈련 기록은 물론 실시간 위치까지 기록할 수 있죠. 말하자면 케이틀린은 줄곧 모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셈입니다. 소셜미디어, 운동 동선, 지리적 위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케이틀린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데이터 중에 기술 담당자는 삭제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캐시의 아파트, 즉 살인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증명합니다. 케이틀린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리아가 누구인지 알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며 언제 오스틴에 오는지 어디에 묵는지까지 꿰뚫고 있었죠. 자, 다음으로 경찰은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에 따르면 5월 10일 모리아가 콜린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오스틴에 도착했다고 알렸고 두 사람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5월 11일 사건 당일 오후 콜린은 오토바이를 타고 모리아를 데리러 갔고 함께 수영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콜린과 모리아가 함께 있던 그 몇 시간 동안 콜린의 휴대폰에는 케이틀린으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떴습니다. 케이틀린이 문자로 어디냐고 묻자 콜린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혼자 밖에서 친구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정각 케이틀린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케이틀린의 지프차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차량 시스템에서 GPS 주행 기록을 추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전체 주행 궤적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케이틀린은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만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동차에도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걸 깜빡한 겁니다. GPS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8시가 넘자 이 지프차는 캐시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차는 메이플 애비뉴를 따라 주행하다가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고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등 한 바퀴 또 한 바퀴 이 30분 동안 주변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8시 36분 콜린이 오토바이로 모리아를 아파트 아래에 데려다 주었죠. 도어락 기록에 따르면 모리아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8시 37분 즉 콜린이 떠난 지 불과 1분 뒤 GPS 기록은 이 지프차가 아파트 옆 골목으로 들어와 정차했음을 나타냅니다.
8시 39분 GPS 기록 중단, 엔진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 40분 동안 GPS 기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4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케이틀린은 왜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모리아의 휴대폰 기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리아는 8시 36분에 아파트에 돌아온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는 무려 40분 가까이 이어져 9시 13분이 되어서야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총소리가 났죠. 경찰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케이틀린이 모리아가 통화 중일 때 들이닥쳤다면 전화기 너머의 사람이 모든 소리를 듣게 되고 모리아도 상대방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틀린은 줄곧 밖에서 기다린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케이틀린은 잠기지 않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9시 15분 세 발의 총성, 9시 17분 GPS 기록 재개, 엔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지프차는 메이플 애비뉴를 벗어나 9시 48분에 그녀의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9시 55분 케이틀린의 휴대폰 전원이 다시 켜졌죠.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휴대폰은 꺼져 있었을지 몰라도 차량 시스템은 그녀가 그날 밤 이동한 모든 동선을 충실히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후 콜린과 케이틀린의 집을 수색해 권총 2정을 찾아냈습니다. 한 정은 콜린 명의였고 다른 한 정은 케이틀린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탄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리아를 죽인 그 3발의 총탄은 케이틀린의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증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의 친구 니콜이 경찰에게 예전에 나눴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언젠가 자신이 케이틀린에게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만약 콜린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케이틀린의 대답은 그 남자를 죽여버릴 거야 였습니다. 니콜은 당시엔 그게 단순한 홧김의 한 말인 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홧김의 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경찰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날 오스틴 경찰서는 정식으로 케이틀린에 대한 1급 살인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을 들고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콜린은 경찰에게 말하길 여자친구 케이틀린을 마지막으로 본 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 13일이었고 그 이후론 다신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5월 14일 케이틀린이 오스틴 국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공항 CCTV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죠. 그녀는 휴스턴 하비 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그곳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을 떠나기 전 그녀는 또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검은색 지프차를 몰고 중고차 매장에 가서 차를 팔아버린 겁니다. 경찰 추적 결과 케이틀린은 뉴욕에 도착한 뒤 뉴욕주 북부의 어느 외딴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케이틀린의 친언니 크리스틴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경찰은 언니 크리스틴을 찾아갔습니다. 크리스틴 역시 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며칠 머물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동생이 다시 오스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이 동생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케이틀린의 이름으로 공항의 모든 항공편 기록을 조회해 봤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미국의 모든 교통망 시스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때 언니 크리스틴이 던진 말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그들은 즉시 언니 크리스틴의 이름으로 모든 비행 기록을 조회했고 결과는 적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언니 크리스틴의 여권을 이용해 5월 18일 뉴요크 공항에서 코스타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공항 CCTV를 통해 탑승자가 케이틀린 본인임이 확인되었죠. 언니 크리스틴은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동생에게 자발적으로 여권을 건넨 적이 없다고요. 즉 케이틀린이 언니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애초에 언니의 여권을 훔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연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 회피 및 불법 해외 도피 혐의로 케이틀린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중대사건으로 격상되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에 막이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타국으로 도망쳐 숨어버리려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국 내에서처럼 CCTV를 뒤지고 기지국을 조회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결제 내역 등 소비 흔적을 추적하여 케이틀린이 코스타리카 도착 후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태평양 연안의 하코 해변으로 갔고 며칠 짧게 머문 뒤 다시 산타 테레사라는 작은 해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마을은 서핑과 요가로 유명하여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상 낙원 중 하나였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후 미국 경찰은 즉시 코스타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산타 테레사라는 곳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었죠. 메인 도로는 단 하나뿐이었고 양옆으로 게스트하우스, 식당, 요가, 스튜디오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외국인 얼굴 투성이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매주 얼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특정인 한 명을 찾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여성 요원 한 명을 투입해 관광객으로 위장시킨 뒤 마을 내 요가 스튜디오를 집집마다 돌며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격증 있는 요가 강사였으므로 요가로 유명한 마을에 온 이상 본업을 다시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상을 바꾸어 페이스북에 구인 광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어느 요가 스튜디오에서 요가 강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틀린은 미끼를 물지 않았죠. 시간은 어느덧 6월 29일 케이틀린이 미국을 빠져나간 지 4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한 통의 제보를 받습니다. 케이틀린과 아주 닮은 여성을 발견했는데 어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관광객 옷으로 갈아입고 해당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고 테라스에서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머리가 아주 짧았고 숲의 전단에 있는 긴 머리의 케이틀린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은 확연하게 부어 있었고 코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이 여성을 숲의 전단지의 사진과 절대 연관짓기 어려웠죠.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눈을 자세히 살핀 끝에 마침내 이 여성이 케이틀린 본인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 코스타리카 이민국과 미국 경찰이 합동으로 이 게스트하우스를 포위하고 케이틀린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가 지니고 있던 것은 여전히 언니 크리스틴의 여권이었습니다. 43일간의 도주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체포된 후 사건의 퍼즐 조각이 몇 개 더 맞춰졌습니다. 알고 보니 케이틀린은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후 체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1단계 이미지 변신,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2단계 신분 세탁, 서로 다른 상황에서 최소 3, 4개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3단계 얼굴 개조, 현지 성형외과 의사와 연락하여 6,0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코 성형과 눈썹 거상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통해 경찰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본인의 지문을 없앨 수 있는지도 검색했더군요. 그녀가 벌인 이 모든 행동은 단순히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틀린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인도된 케이틀린은 텍사스로 압송되었고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죠. 판사는 보석금을 350만 달러로 책정했고 그녀를 트래비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켜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2주 전 케이틀린은 또 한 번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일을 저지릅니다. 감옥 안에서 케이틀린은 고강도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을 가끔 몸 푸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강도 높게 훈련하며 몇 달을 지속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요가 강사 출신이었으니 몸을 단련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그녀는 교도소 측에 병가 신청을 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외부에 있는 정형외과에 진료를 보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신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또 하나의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외부 진료 시 다리 결박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상 부위 때문에 족쇄를 찰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이 요청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오전 8시 직후 2명의 교도관이 케이틀린을 호송하여 사우스 오스틴에 있는 한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설 때 그녀의 다리는 결박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손에만 수갑을 차고 있었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교도관 2명은 그녀를 호송하며 병원의 뒷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뒷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케이틀린이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은 언제 풀었는지 모르게 이미 벗겨진 상태였죠. 나중에
교도관이 그녀의 감방을 수색했을 때 부러진 금속 펜심과 치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감방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펜심 하나와 치실 한 줄을 가지고 수갑 푸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방 안에서는 오스틴 시내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망친 뒤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빠져나갈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몇 달간의 체력 훈련도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자, 다시 탈옥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케이틀린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길가의 작은 언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눈앞에 울타리가 나타났고 넘어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길을 건너 주택가의 작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죠. 대략 1K 정도 도망쳤을 무렵 결국 추격해온 교도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전체 탈옥 소동은 1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한 것이죠. 도주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최종 심판을 볼 차례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재판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배심원들 앞에 낱낱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프차의 GPS 기록, 탄피 3개와 케이틀린 권총의 탄도 대조 결과, 언니의 여권으로 도주한 사실, 성형수술을 받은 기록, 그리고 최근의 탈옥 시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도망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반면 변호인 측은 완전히 상반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케이틀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직접 증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케이틀린이 총을 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전적으로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 지프차가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밤 그 차를 모은 사람이 케이틀린임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권총이 그녀의 명의로 된 것은 맞지만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그녀임을 누가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변호인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카드가 전혀 일리 없는 것도 아니었죠. 미국의 형사 유죄 판결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배제입니다. 간접 증거들은 이론적으로 그 틈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간접 증거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고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이론적인 틈새는 배심원단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배심원단이 퇴정하여 2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케이틀린은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90년형에 1만 달러의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되었고 30년 복역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일부 증거 채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3일 텍사스 제3항소법원은 모든 항소 이유를 공식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취소할 만한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죠.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여전히 90년형입니다. 모리아의 부모는 2024년 5월 케이틀린을 상대로 불법 사망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6월 판사는 케이틀린에게 윌슨 가족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케이틀린에게 그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데 왜 윌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세간의 이목을 드는 범죄 사건 이후 아주 흔한 현상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책 출판, 영화 및 드라마 판권 판매, 유료 인터뷰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윌슨 가족은 거액의 민사 판결을 통해 법적인 방어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케이틀린에게 들어가는 모든 수익은 먼저 윌슨 가족을 거쳐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재판 부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리아는 버몬트주 커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늦게 떠나며 눈이 아주 흔한 곳이죠. 그녀의 가족은 동계올림픽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림픽 출전 티켓 하나를 아깝게 놓쳤죠. 고모는 미국 대표로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모리아는 어릴 때부터 눈밭에서 자랐고 8살에 첫 스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올림픽 스키 선수가 되는 것이었죠. 지역 청소년 스키 대회에서 그녀의 라이벌 중 한 명은 훗날 올림픽 챔피언이 된 미카엘라 시프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훈련 중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동년배 전국 대회전 부문 랭킹 3위였습니다. 길고 긴 재활 끝에 다시 눈밭으로 돌아왔고 이후 미국 스키의 요람이라 불리는 다트머스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열린 거의 모든 동계올림픽에 이 학교 출신 선수들이 출전했을 정도죠. 모리아도 염원하던
다트머스 대학교 스키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반대쪽 다리의 전방 십자인대마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심각한 부상은 그녀의 스키 선수라는 꿈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하지만 길고 긴 재활 훈련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재활 기간에 의사는 무릎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이클 타기를 권유했습니다. 사실 모리아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탔고 버몬트의 산길에서 자주 자전거를 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의 마음이 온통 눈 덮인 산에 가 있었고 자전거는 생활의 일부일 뿐 스키만이 진정한 꿈이었죠. 부상 이후 의사의 권유로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모리아는 자신의 사이클 재능이 스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치들조차 그녀가 진작부터 종목을 잘못 선택했던 건 아닌가 속닥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불과 3년 만에 그녀는 미국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사이클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참가하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고 간신히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이클에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었죠. 스키가 아니라 사이클 종목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루지 못한 꿈, 티켓 하나 차이로 놓친 올림픽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모리아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리아 윌슨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리아의 모교에 10만 달러를 기부하여 그녀의 이름을 딴 기금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닿지 않는 젊은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재단은 모리아가 자란 곳에서 그녀를 기리는 기념 라이딩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쟁 대회도 등수도 메달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모리아가 달렸던 그 길을 따라 조용히 라이딩을 즐기는 행사죠. 2023년 5월 제1회 행사 때는 250명의 정원이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약 1,000명이 현장에서 기부금을 냈습니다. 모금된 2만 달러는 전액 다른 스포츠 관련 공익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1일 열린 2회 행사는 정원을 300명으로 늘렸음에도 여전히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총 3만 4천 달러가 모금되었죠. 올해인 2026년 5월 9일 제4회 행사에서도 300명 정원이 모두 꽉 찼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차세대 라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5세에서 13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라이딩을 체험하고 코치의 지도하에 기초 산악 라이딩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도 산악 자전거를 만져본 적 없는 작은 손들이 처음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는 순간이었죠. 아주 오래전 똑같은 산길에서 모리아라는 작은 소녀가 처음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일기에 적었듯이 그녀의 사명은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질투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사명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5월 고향의 산길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대신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구독 잊지 마세요. 여기는 X해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